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컬렉팅에 입문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네. 거기서 가장 오해가 있는 것이 에디션 작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판화와 아트 프린트의 차이가 뭔지, 에디션 작품과 또 상품의 차이는 뭔지,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여기 미술랭 가이드에서도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에디션 작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네, 이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원화, 원작, 오리지널 페인팅이라고 하는 소위 유니크 피스라고 하는 것과는 두 개가 구별이 되는데요. 네. 다시 말하면 유니크 피스 하나밖에 없다 세상에 라는 뜻이고 에디션 작품은 이제 여러 점 복수 작품이 있는 것을 뜻을 합니다. 그럼 일종의 이제 복제를 하는 겁니까? 복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판화나 사진처럼 동일한 작품인데 여러 점이 존재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한 번호를 매겨가지고 10개 프린트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오픈된 경우도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선 에디션이라는 말이 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셨어요? 에디션. 좀 낯설기는 해요. 미술 분야에서 에디션이라고 하는 게 살짝 좀 낯설어요. 네, 보통은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한정판의 의미로 사용을 보통은 하시는데 미술품에서의 에디션은요. 그러니까 보통은 책이나 간행물, 인쇄물 등을 몇 호, 몇 회, 몇 탄 이런 거를 살 때 쓰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미술품에서는 동일한 작품을 복수로 제작할 때 그 작품의 고유한 번호를 매기는 거를 뜻을 합니다. 그런데 의미는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표현을 잘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동일한 작품이 여러 개인 경우는 쉽게는 아까 말씀 나눴던 그런 사진도 있고 판화도 있고 프린트물도 있는데 의외로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 중에 이게 그 찍어내는 판이 아니라 거푸집으로 떠내는 조각도요. 에디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은 찍어내지 않더라도 동일한 개념을 가진 작품들도 에디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를테면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바나나를 벽에 붙이는 위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거는 3개의 에디션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세 소장자만이 그 바나나를 이제 벽에다가 붙이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조차도 3개의 에디션으로 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바나나 붙이는 것까지도 뭐 에디션으로 번호 붙여서 3명밖에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희소 가치가 생기고. 그리고 또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 이거 정말 많은 곳에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작품이요. 12개의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생각보다 많은 꼭 판화뿐만이 아니더라도 에디션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광범위하죠. 그러면은 일종의 이제 찍어내는 것 같은 거잖아요. 12작품만 찍어냈어요.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두 진품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실 보신 작품이 꼭 진품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전 세계에는 수백 개의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블로그를 찾아보면 뭐 진품은 12개다, 25개다 말이 많은데 12개까지만 진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거푸집으로 찍더라도요. 프랑스 정부가 아예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1956년에 로댕의 각 작품을 주조할 수 있는 한계는 12점이다. 라고 법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걸로 찍어냈더라도 딱 12번째 에디션까지는 진품이고 그 이외에는 진품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거 수많은 그 로댕의 작품은 그 섞어 떠가지고 그건 다 넣어서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근데 그 12개까지 12번째까지 사용된 것만 이제 진품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인데 12번째까지인지는.
그거는 처음에 그 동상을 떠낼 때부터 이미 거기에 이제 서명을 번호가 하거나. 매겨져 있어요. 그럼요. 그것을 이제 에디션 번호라고 하고 넘버링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션 번호가 앞으로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생각하는 사람 이 로댕의 케이스도 재미있지만 네. 사실상 이 동상을 우리 집에 두기는 어렵고 이제 와닿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매를 고려할 때 이제 그 판화, 평면 작품에 좀 한정을 해서 오늘 에디션 작품들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네. 특히 작품 살 생각하고 아트페어에 가보면 유니크 피스, 원화, 이제 그 유화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이미 판매가 돼서 내가 똑같은 걸 또 살 수가 없을 때 네. 이미지가 좋은 에디션 작품을 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때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네요. 네. 제가 그 번호 매긴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네. 사진 작가하는 모 선배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강매를 한 사진을 제가 그러셨어요? 샀어요. 근데 그거 번호 매겨놨더라고요. 네. 나중에 언젠간 그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는데 번호가 몇 번째인지도 기억이 나세요? 한 5개 안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근데 네.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는데요. 네. 근데 지금 판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판화는 통상 어때요? 판화는 더 많이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많이 찍을 수는 있는데 보통은 한정적으로 이제 본인이 에디션의 넘버 개수를 조정을 하죠. 그것도 역시 또 그런 방식으로 네. 한다. 내가 50개, 100개 혹은 1000개까지 찍어낼 수 있더라도 이 작품은 에디션을 5개만 둘 거야. 30개만 둘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작가가 그러면은요, 찍을 때부터 정합니다. 5개 찍었을 때하고 10개 찍었을 때, 20개 찍었을 때는 값어치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수요 공급 논리를 생각을 해보면 네. 공급 대비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공급이 많으면 그렇죠. 수요가 많아져도 가격이 크게 안 오르겠죠.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점만 딱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3명이 원할 때랑 네. 3점이 있는 걸 3명이 원할 때랑 가격 경쟁엔 차이가 있을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판화 그리고 에디션의 넘버 자체가 많으면 좀 희소 가치가 떨어져서 가치가 안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 점을 3,000명이 원할 때랑 세 점을 3,000명이 원할 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복수 작품도요. 그러니까 에디션 작품도 원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지게 되면 개념적으로는 가격도 오르고 가치도 상승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다 상대적인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넘버링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네. 어떤 기준으로 판화를 골라야 될지에 대해서 에디션 넘버링 개념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판화를 보면요. 분수가 써 있어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고 몇 분의 몇, 5분의 1, 100분의 32 이런 식으로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이 분모는요. 총 몇 점을 만들었는지를 뜻하고요. 총 개수이고 분자는 몇 번째로 찍었는지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분모는 크기보다는 적을수록 좋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5점밖에 세상에 없는 거야 보다 막 1000점 있는 거야 이런 게 가치가 높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1000분의 1, 네. 300분의 1, 10분의 1, 5분의 1 이건 다른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분모는 적을수록 좋은데요. 그럼 분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100장을 찍었다. 그럼 100번째 중에서 몇 번째로 찍은 게 가장 좋을까요? 그래도 1등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때로는 첫 판보다 점점 찍을수록 노하우가 쌓이니까 뒷번호가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판은 찍을수록 잉크가 껴서 좀 이제 예민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잉크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판에 잉크가 이제 끼면서 점점 디테일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에디션이 더 높은 가치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구나. 게다가 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디지털 출력물은 사실상 판에 잉크가 끼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1번 에디션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는 어디든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숫자 적고 앞선 번호 받는 게 제일 좋다. 네, 때로는 할 때는. 아예 1번이거나 100점이라 그러면 아예 100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무조건 앞자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요 에디션에 분수가 안 적혀 있고 숫자가 안 적혀 있고 AP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뭐야 무슨 에디션 번호도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AP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티스트 프루프, 작가 소장용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100점의 작품을 판화로 뽑았어요. 그런데 1번 작품이 가장 인기가 좋긴 하지만 실제로 판을 찍었을 때 딱 1번 작품이 가장 잘 찍혔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작가는 100점을 쭉 찍은 다음에 딱 늘어놓고 가장 잘 찍혔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그게 몇 번째가 됐든 제일 잘 뽑은 걸 하나를 딱 빼서 AP라고 서명을 합니다. 작가 소장용으로. 제일 잘 나온 거. 그렇군요. 네, 그래서 AP라고 써 있으면은 약간 영순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거 숫자 기억해놔야 되겠는데요. 네, 아티스트 AP. 프루프 AP입니다. 네, 근데 에디션 번호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실 에디션 번호는요, 내가 사겠다고 의사결정을 할 때 앞번호랑 뒷번호가 있으면 뭐 앞에 거 정도 사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정도지만 사실 모든 1번 판화가 가격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판화 자체로 가치가 별로 없는 판화도 있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아주 유명한 작가의 좋은 작품의 32번보다 무조건 1번이면 가치가 있어 이렇게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에디션은 내가 뭘 살지 어떤 판화를 살지 선택한 다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판화를 보실지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판화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3가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제작 기법, 제작자, 원본성 여부입니다. 우선 제작 기법 먼저 말씀을 나눠볼게요. 제작 기법을 꼭 보셔야 하는 이유는 이 기법에 따라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여부가 다르기도 하고 그게 결국 희소성의 차이를 주기도 하는데요. 우선 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작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차이가 납니다. 재판이라고 하죠. 이를테면 목판화는요, 나무를 직접 판에서 판을 만들고요. 그렇죠. 동판은 그러니까 그 애칭 같은 거는 동판을 긁어서 부식을 시키고요. 근데 또 다량을 찍어내는데 용이한 실크 스크린이나 아니면 디지털 인쇄 기법은 아예 판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찍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판을 손으로 만들었느냐, 인쇄물로 만들었느냐, 판이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가치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손으로 많이 작업을 한 거는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통상적으로는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희소 가치 면에서 이제 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판을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실크 스크린 기법에 대해서 살짝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혹시 실크 스크린 많이 아세요? 아니요. 학창 시절에 실크 스크린 거를 했었어요. 아, 정말요? 그 감광액을 바르고 자외선을 쬐고 이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요. 보통은 가장 기본적인 실크 스크린을 배워가지고 보통 그러셨구나. 프린트 하듯이 잉크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실크 스크린은요, 말씀처럼 보통은 고운 실크천 위에다가 특정 액을 발라서 자외선을 쬐면 천의 어떤 부분은 투과되고 어떤 부분은 막혀서 잉크가 투과되지 못하게 하는 원리를 쓰는 공판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터기로 인쇄를 하면 잉크가 필요한 부분에는 점점점점 하고 묻고 그렇듯이 실크 스크린도 감광액이 안 굳어서 투과되는 부분에 이제 잉크가 거기 묻게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 실크 스크린 그 경험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딱 인쇄물 가지고 하는구나 정도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재판을 그 판을 제작하는 방식이 이미지 파일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방식 자체가 도안을 겹쳐두고 이제 자외선을 쏘는 방식이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내가 파내는 목판이나 동판보다는 조금 더 수작업보다는 좀 더 기계적이거나 자동화된 방식인 거죠. 네, 물론 이 여러 개의 판을 두고 색상을 작가가 조합해서 찍을 때 이를테면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나 그 워홀의 꽃 같은 작품은 같은 판으로 여러 가지 색상의 판화를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미지를 바로 프린터기로 인쇄하는 프린트와 실크 스크린은 또 이제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요 실크 스크린이 디지털 인쇄보다는 가치를 높게 보기도 하지만 목판이나 동판보다는 좀 더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크 스크린도 한정없이 할 수 있는 건 프린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 개념상으로는 잉크가 끼지 않고 잘 관리를 하면 뭐 100장이든 200장이든 뽑아낼 수는 있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언젠가는 뭐 그게 잉크로 막힌다거나 그런 때가 오니까. 그렇죠. 근데 디지털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뽑고 싶은 대로 뽑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판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요. 영어로 하면요. 판화나 인쇄나 둘 다 프린트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영어로는 둘 다 프린트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판화와 인쇄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구분을 하죠. 네. 디지털 프린트도요. 판화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디지털 인쇄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데이비드 호크니 많이들 좋아하시죠. 이 호크니는 2010년부터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호크니의 아이패드 드로잉 시리즈는 애초에 디지털 이미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거를 판매하려면 종이 위에 프린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잉크젯 프린트로 프린트를 합니다. 그냥. 그래서 얼마 전에요. 5월 경매에서도 호크니의 그 90cm 정도의 30호 사이즈 작품이 잉크젯 프린트 작품이 3,5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트했다고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호크니니까 가능한 것도 맞는데 물론 호크니의 동판화가 호크니의 아이패드 드로잉보다는 비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존재를 한다면. 그렇지만 단순히 제작 기법이 수작업이면 더 비싸고 디지털은 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이 제작 기법에 대한 당위성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호크니는 애초에 아이패드로 디지털 드로잉을 10년 이상 꾸준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이패드 드로잉을 출력하는 방법은 디지털 프린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디지털로 아이패드로 그렸는데 갑자기 목판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작 기법 이외에도 이것과 함께 이제 봐야 되는 두 번째가 바로 또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아니고 제작자요? 네. 여기서의 제작자를 보시라는 거는요. 작품의 제작 의도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해당 작가의 이름을 가지고 작가 본인이 아니라 작가 사후에 재단이나 유족들이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은 작가의 작고 전이라도 이제 기념으로 찍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판화의 제작이 작가의 창작 세계에서 작가 본인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작가 이외의 기관에서 의도한 건지에 따라 이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판화를 보실 때는 제작 기법, 제작자, 원본성 이렇게 세 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본성까지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판화에 있어서 원본이 뭐냐라고 하면 질문 드리면 좀 헷갈려 하세요. 그러네요. 판화의 원본이 뭐예요? 라고 하면 판 자체를 갖고 있는 건가? 네. 혹은 판화는 원작은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유니크 피스만 원작이고 판화는 또 복제품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는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세요. 이 작품은 판화가 원작인가? 아니면 원래 원작이 따로 있는데 그걸 사진 찍어서 판화로 재제작한 건가? 이거에 따라서 그 판화가 원본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애초에 판화를 만들기 위해서 판화를 그냥 만든 것하고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판화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판화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프린트를 한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대부분 판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걸 제작 기법, 제작자, 원본성까지 다 무시하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바로 사후 판화라고 불리는 아트 상품인데요. 보통은 유족이나 재단, 기념관 등에서 내놓는 사후 판화는요. 작가가 죽고 나서 작가의 유명 이미지, 그러니까 원래는 유화나 이제 다른 걸로 존재했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프린트물인데요. 쉽게 말하면 잘 만든 아트 포스터, 기념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작가 사망 후에 저작권자가 합법적으로 찍은 판화니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합법적인 행위는 맞고요. 다만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는 좀 포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대신 아주 잘 만든 좋은 기념품은 맞거든요. 보통은 이제 유족들이 그런 거 이제 포스터, 판화 이런 걸로 재제작을 할 때에는 종이 사이즈라거나 아니면 이미지라거나 그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술품보다는 잘 만든 상품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사후 판화들은 제작 기법에 오프셋 판화라고 적어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옵셋 인쇄가요. 예. 사실은 이게 충무로에서 우리가 카탈로그 출력할 때 쓰는 그 인쇄 기법이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언론사에서 일을 하시니까 아실 텐데 보통은 오프셋 판화입니다라고 하면 뭔가 오프셋이라는 판화 기법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은 옵셋 판화, 옵셋 프린트 하면 충무로의 인쇄 방식으로 출력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물론 이런 사업 판화들 정말 잘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꽤 됩니다. 보통은 뭐 100개에서 300개 한정으로 해서 한 점당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판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품이 아니라 잘 만든 아트 상품이라고 이제 표현을 드렸어요. 이거는 근데 그래도 비싼데요? 비싸죠. 보통 미술관 같은 데 가면 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옵셋 인쇄해가지고 네. 포스터 많이 판매하고 네. 그거 그림 마음에 들면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아트 포스터는 아까 이제 에디션이라는 게 없는 보통은 예. 오픈 에디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정판 리미티드가 아니라 그냥 출력해가지고 네. 파는 거고 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100점 한점이다, 뭐 300개 한정이다라고 이제 에디션 넘버링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경우들이 이를테면 뭐 이제 운동화나 아니면은 그런 명품 같은 거 리미티드 에디션도 다 번호가 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소장하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옵셋 인쇄한 거 네. 한 제가 200만 원 주고 샀어요. 네.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게 값어치가 오를까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는 기대 안 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래도 이를테면 뭐 나이키나 슈프림이나 이제 이런 물건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리세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상품도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발매한 뭐 몇 번째 기념판화 갖고 싶습니다라는 수요자가 몰린다면 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요. 사실상 옥션 기록들을 찾아보면 보통은 이제 거의 그대로 사신 그대로 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이 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판화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작가의 의도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늘 설명을 하다 보면 늘 작가의 의도와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판화에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다면 판화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반대로 네. 작가의 의도가 안 들어가고 유족들이 어떤 기념으로 찍었다면 아무리 좋은 이미지여도 판화로서의 가치는 조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 작품을 잘 사지를 못하니까 그렇긴 한데 막상 네. 하려고 할 때 이런 프린트된 거를 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좀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또 오늘 방송 들으시고 이건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판화 이미지로 존재하는 것이 원작이 맞는가 아니면 원래 유화나 이런 이미지로 있는 거를 촬영해서 판화로 재제작한 것인가. 이 차이 기억을 하시면요. 앞으로 뭐 아트페어나 이런 데 가서 판화 한 점 먼저 가볍게 가져볼까 하는 생각 가지실 텐데요. 그럴 때 이제 여러 오해들 속에서 가치 있는 판화를 좀 잘 골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한동안 그거 계속 머릿속에 뱅뱅 돌 것 같아요. AP. 번호보다 AP가 제일 네. 좋아. AP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미술랭 가이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와 함께합니다. 인생의 실력자를 고수라고 부릅니다. 따지고 보면 파이는 이미 삶의 고수였습니다. 파이는 운이 좋아서 표류 가운데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남은 거죠. 파이는 지혜롭고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보기 드문 고수인 거죠.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인도 폰디체리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동물원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전반부라면 배를 타고 인도를 떠나 캐나다로 향하다가 배가 침몰하고 표류하는 과정이 후반부입니다. 227일간의 인도 소년 표류기. 이 기적에 개연성을 주는 건 바로 인도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게 바로 이름 사건입니다. Good morning. I am PC Molitor Patel. 파이는 본명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피신. 프랑스어로 수영장을 뜻하지만 애석하게도 영어 발음으론 오줌 싸개, 피싱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영어권이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피싱은 오줌 싸개로 놀림받습니다. 놀림을 받다 지친 피싱은 어느 날 자기 이름을 파이로 고치려 마음먹습니다. 등교 후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자 교탁 앞으로 나가서 내 이름은 피신 몰리토 파텔, 줄여서 파이. 그리스어 알파벳인데 수학에선 원의 둘레의 길이와 지름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야. 무한대 숫자지만 보통 세 자리로 줄여서 3.14로 표시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대단하구나 파이야 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렇다면 1교시 이후에 우리의 피스는 바로 파이로